마켓 시그널 월요일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사상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 일단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면서 진행했던 빅컷에 대한 증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의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09% 상승, 강보합권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날 새해 마녀의 날, 그리고 S&P 500의 리밸런싱을 앞두고 좀 흔들릴 수 있는 장이었다고 지난주 이미 설명드린 바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차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유가와 금 가격 같은 상품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초록, 내린 종목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M7 종목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있다면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업종이 되겠죠. 연준이 빅컷에 나선 이후 유틸리티에서 다시금 기술주와 기타 성장주로 돌아갔던 투자자들이 이날은 다시 한번 유틸리티에 주목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퀄컴과 인텔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퀄컴이 최근 며칠간 인텔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중심의 퀄컴이 이 PC용 반도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텔의 시총이 약 124조 5천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테크 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의 M&A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텔이 퀄컴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반독점 심사 등에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만약에 이번 인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일단 인텔의 미래는 내년 초에 돌입할 예정일 1.8 나노 공정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정이 성공에 된다면 TSMC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인수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3% 이상 상승했지만 퀄컴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 겨울이 정말 닥치는 걸까요? 일단 ASML부터 한번 보시죠. 금요일장에서 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ASML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 그러니까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에 앞서서 모건 스탠리, 마이크론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기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었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125달러로 목표 주가를 낮춘 적도 있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 1.85% 올랐고요. 이번 주 특히 마이크론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현지 시간 기준 2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업계의 풍향계라고도 일컬어지는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이 호셀
실적을 발표하고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반도체가 겨울을 조금은 비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날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 비만 치료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주가가 좀 금요일장에서는 하락을 했는데요. 새 비만 치료제 몬루나반트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다는 소식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비만 치료제 시장 커져가는 가운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페덱스, 물류 배송업체가 되겠죠. 15%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부진한 실적에다가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하면서 주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업 수요가 특히 약한 점이 페덱스 실적 부진의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의 수요 같은 경우에도 더 느려도 저렴한 그런 배송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계속해서 부담이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나이키의 주가는 6.8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이키에서 인턴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죠. 나이키 베테랑 엘리엇 힐이 CEO로 10월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CEO 교체로서 나이키가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2% 이상의 급등세를 자랑했는데요.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가동이 중단됐었던 곳인데 이 원전의 한 기가 재가동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동안의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도 찾았다라는 소식에 주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물은 정책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10년물은 경제에 더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반면 10년물 국채금리 3.7%대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WTI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 불안감이 가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WTI 어디까지 상방 압력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슈로 금값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 금요일장에서 2,6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금요일장은 일단 연준의 빅컷 이후 조금은 숨고르게 나서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은데요. 연준의 빅컷이 있은 이후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두 명의 이사의 판단은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 월러 이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11월에도 빅컷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던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네, FOMC가 끝나고 연준 이사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장에 관심이 컸던 게 연준 내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였죠. 그가 매파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 최근 들어 비둘기 색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FOMC에서 B컷을 지지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지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연준이 물가 증거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최근 4개월간 1.8%로 나타났고 이는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입돌렸던 만큼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파월 의장과 달리 그는 고용시장 둔화보다는 인플레가 이미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대략적인 금리는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떨어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소비자는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지갑을 잡아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원로 이사는 특히 지표가 계속 약하다면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B컷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기본 시나리오로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11월과 12월에 열리는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메타인 그가 여전히 B컷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시장은 11월 B컷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원로 발언이 나오면서 패드워치에서 B컷 가능성은 50%를 웃돌았습니다. 네, 월러 이사의 발언을 소화한 시장 계속해서 11월 B컷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또 다른 연준 내의 매파 이사죠. 보우먼 이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B컷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강경한 목소리, 조금은 제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나서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미사일 보우먼 이사는 9월 FOMC에서 유일하게 B컷에 반대한 이사죠. 그는 이번 FOMC의 큰 정책 행보가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여전히 인플레 반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소비자 지출 데이터, 특히 소비자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신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PC의 물가는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연준이 지나치게 성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보우먼 이사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면 연준이 향후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FOMC 결정이 꼭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시장은 이처럼 당분간 이사들의 발언 그리고 경제가 탄탄한지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탄탄한지 알려면 지표를 봐야겠죠. 이번 주 어떤 지표들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실업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가장 적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듯이 일단 금리가 0.5% 내려간 만큼 향후 상당히 탄탄한 신호가 계속 나올지 시장은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오늘 저녁이죠. S&P 글로벌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최근에 성장 지표의 시장의 초점이 커지다 보니 요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표죠.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특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6일에는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확산치가 나옵니다. 앞서 잠정치는 2.9%로 나왔죠. 스포치 2.3% 대비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확정치가 2.9%보다 소폭 낮아지더라도 1분기 1.4%보다는 높은 수치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제 3분기 지표에 보다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27일에는 PC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 원로 이사 말대로 3개월 PC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를 밑도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차질이 생긴다면 향후 금리 인하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단 월가는 근원 PC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15%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준 목표인 연율 기준 2%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물가 둔화가 너무 빨라져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표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지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주말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개장 전 꼭 확인해 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5개 이슈 함께 점검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단행됐던 비컷 이후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연준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비컷을 단행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모두 변동성을 보였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근거가 정말 맞는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포함해서 또 연준 의사들의 발언도 대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2,000을 웃돌았고요. S&P 500 지수도 처음으로 5,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여전히 둔화 추세에 있는 만큼 월가 투자자들 또한 이번 주는 여전히 경제 지표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또 매주 함께 확인하고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을 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8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변동성 일단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8월의 개인 소비 지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1.7% 상승이고요.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PC 인플레는 2.3%로 기존 2.6%보다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3일에는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같은 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잡혀 있고요. GDP가 공개되는 26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급등, 과연 이유가 있었던 상승이었을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소식인데 이게 사실 미국 쪽의 이슈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는 2027년형부터 만들어지는 자율주행차에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금지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은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최신 자동차 모델 전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자동차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현재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상무부가 오는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9년 1월 또는 30년식 모델부터는 하드웨어 또한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인 규정 확정에 앞서서 30일 동안 각종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이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산 차량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규제 칼날을 더 강하게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이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에서도 미리 체크가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섞여 있는 경제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금리 인하 이후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하면서 잠깐 머스크에게 기쁨이 되어졌었지만 또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소식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 자체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또 다른 이 회사의 주주로 CEO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X의 소식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 쪽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X의 가짜뉴스 게시물 삭제를 놓고 브라질 법원과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라면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관이 이 X는 유해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는 바로 언론 자유 탄압이다라고 반발을 했었고요. 이에 대법관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가 따르지 않자 결국 브라질 대법원은 이 브라질 안에서 X 운영을 정지를 시켰었고 또 머스크 CEO의 또 다른 기업인 스페이스 X 계좌까지도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일간 가디언 같은 경우는 X의 미납 벌금이 약 45억 원에 달한다라면서 추정치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머스크는 굴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대법관의 탄핵까지 주장하면서 강하게 맞섰지만 브라질 법원이 이 X의 사용자가 우회 접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X가 이를 허용했다라면서 벌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자 X가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는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X 플랫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브라질에서 X를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거부를 하자 실제로 관련 사용자들 대다수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한 것까지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항복을 선언하긴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추후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던 것은 바로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이 더 격화되면서 중동 안에서의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이에 미국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어서 대피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접경지 공격을 멈추라면서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굴하지 않고 반격하면서 전면전의 가능성이 현재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이고요. 여러 외신들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현재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도 어제 새벽부터 쭉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즉각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50발의 로켓과 순항 미사일, 드론들이 날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표적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고 또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서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모임을 제한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양측 전면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또한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왔는데 주말 사이 더 고조됐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쪽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또 경제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죠. 레이 달리오가 앞으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미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35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부채 누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부채에 대한 하나의 해칭 리스크, 해칭 자산으로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더 커질수록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능성 그리고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주 빅컷 이후에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8%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오면서 현재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적으로나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금 8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치로 나오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4주차 주간 주요 경제 일정, 기업 실적 발표, 피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KB홈 마이크론, 코스트코 실적 발표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글로벌 플래시 미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심리 지표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틱 연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그 인사들의 주요 발표가 이번에 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도 지수 발표됐고요. KS 신뢰 주택 가격 지수 발표있고요. 오토존 홈, KB홈이죠. 그다음에 토리 인더스트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인지도 낮지만 재미있는 주식들이에요. 9월 25일 날 수요일 신규 주택 판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타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6일은 지금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내구재 지수, GDP, 보류 주택 판매 지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부터 의장부터 마이클 바 부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아드리아니 쿠글러, 존 윌리엄스, 카시카리, 수잔 콜린스 뭐 쭉쭉 나오네요. 그렇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금요일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됐고요. 도매재고, 소매재고, 그다음에 국제 무역 적자, 소비자 심리 최종 발표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자, KB홈에 대해서 지금 그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주택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르 인더스트리가 있죠. 토르가 토르 망치든 토르가 아니고요. 그 캠핑카를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캠핑족들이 늘어나면 토르 인더스트리의 실적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캠핑카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아지고 있죠. 토르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자동차 정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고 정비를 많이 해서 사기 때문에 오토존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일컬어지지만 신타스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이죠. 신타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세탁특공대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세탁물들을 걷어가지고 세탁을 해갖고 갖다 주는 서비스를 최초에 시작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니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의 유니폼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만약 기술주의 침체가 온다면 필수 소비재의 강세가 시작되는 흐름이 2022년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1974년도 이후에 S&P 500이 항상 상승했을 때 경기 소비재가 첫 금리 인하 이후에 다 상승했다고. 그렇죠? 신타스가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귀족 배당주로도 불립니다. 저런 종목들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목요일 날 코스트코 홀세일 발표가 됩니다. 코스트코는 그 연회비를 높였죠.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 못 갑니다. 저번에 그 달러 스토어 했죠. 달러 스토어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나죠. 여기는 일단 피자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물건을 사려면 회원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권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점점 그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원합니다. 달러 스토어에서 마약해가지고 눈 뻥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코스트코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실적들을 좀 보겠습니다. KB홈 수익 보고서가 주택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했죠.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택 건설 섹터를 주요 우위 섹터로 꼽았었잖아요. 거기서 싱킹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럼 KB홈은 어떻게 됐을까? 2023년도 2분기 실적이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 1.7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2% 증가해서 168.4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11% 증가해서 2.2로 나왔고요. 프리텍스 인컴은 세전 수익, 세금을 떼기 전 수익은 221.1 밀리언 달러 나와서 플러스 3%입니다. 매출액이 조금 줄었지만 다들 양호한 순이익이 나왔죠. 뭐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그냥 99.5가 홈빌딩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많이 주택건설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려면은 모기지금리가 하락해서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홈의 실적이 지금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게 여기 좋은 영향을 바로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잣대가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트코 홀세일입니다. 자, 매출액이 9% 증가했었고요. 2023년도 3분기 기준에서 2023년도 3분기가 1.68 빌리언 달러 순이익 나왔고요. 29% 증가했죠. EPS 조정해 주니까 2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1% 증가했습니다. 자, 대단하죠. 지금 코스트코가 14.9, 13.7, 6.6, 5.2로 이 비교 대상 매출 매장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0.3%를 2023년도 3분기에 찍고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6.6%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국에는 연회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좋아져요. 질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의 질이 월마트랑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달러 스토어라든가 월마트라든가랑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홀 푸드마켓은 우리나라 SSG 푸드마켓 가보세요. SSG 푸드마켓 가보면 어때요? 솔직히 오뚜기 조미료 얼마 하는 거 그런 거 안 팔고 진짜 비싼 거 파는데 그냥 막 집어가죠. 그런 거예요. 홀푸드마켓은. 홀푸드마켓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약탈이 덜하죠. 그런 데는.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 중간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회비를 계속 높이면. 골드스탄이 뭐니 이제 회원권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덜한 것이죠. 코스트코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골드바도 파는 거죠. 안 그러면 골드바 다 털립니다. 달러 스토어에서 골드바 취급합니까? 안 취급하죠. 그렇죠? 자,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높였지만 실적이 죽고 있지 않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요. 자, 마이크론이 이제 그 가장 기대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IT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저번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2023년도 3분기가 무려 매출액이 82% 증가해서 6.81 빌리언 달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순손실이 2023년도 3분기에 발생됐었는데 1.90 빌리언 달러가 엄청난 손실이었죠. 332 밀리언 달러로 순이익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1.73 주당 순손실이 나오던 걸 0.30 순이익으로 돌려놨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정 주당 손실이었던 거 1.43을 0.62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뻔했는데 와닿지는 않았죠. 지금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큰 증가를 했고요. 스토리지 비즈니스에서 100% 넘는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마이크론이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련이 있냐. 우리 사실 HBM 관련해서 계속 SK하이닉스 따지지만 삼성전자는 아예 닿지도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D램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9% 증가했고요. 낸드 플래시가 30%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그냥 정통 반도체. 이걸 정통 반도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는 그쪽에 정통성이 있었으니까 빈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너무 커져서 그런데 어쨌든 D램 낸드 플래시의 그냥 이 순수한 가격 상승으로만 움직이는 이 알고리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의 좌표로 이어지잖아요. 나침반으로.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게 이어질런지. 이게 이어졌는데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반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적인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 HBM 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완전히 동화가 돼버려서 기존에 움직이던 알고리즘을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시사점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결정 이후에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 목요일에도 S&P 500 지수는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 그 수요일 날 나온 것이죠. 수요일 날 하락을 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했어요. 7월 중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에 대칭 삼각형에서 진동했다. 이 기술적인 내용인데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딩뷰어닷컴에서 나온 기술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수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영망치형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거 하나만으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었어요. 내가 봉 하나로 모든 거를 판단해 주겠다. 봉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한 번 강의에 100만 원씩 받고 들어갔더니 이런 거 강의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위험한 거냐면은, 자, 그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만 골라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책을 내면은 책을 100권도 낼 수 있어요.
서점에 가도 그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을 무시한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흐름 속에서 그거를 합쳐서 해석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봉안하고 판단이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수많은 이 역사상에서 그 사람은 그냥 딱 한 번만의 역사로 그냥 끝나고 굳이 책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몰디브 가서 칵테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영망치형인데 이걸 뭐 유성형이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저 별똥별형, 그렇죠? 미국 말로는 슈팅스타.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는 형태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망치가 거꾸로 돼 있는 토르망치가 바닥에 있는 것처럼 해서 영망치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똥별형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다. 근데 옛날에 또 요게 하나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그냥 하락이다. 요거 딱 하나 가지고 그거를 맞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거를 찾아내요. 옛날에 이런 거 엄청나게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영망치형이 나오고 나서 대세 하락이 진행돼갖고 막 여기까지 빠진 것들을 다 찾아내요. 그다음에 그거를 사례로 쫙 한 다음에 자 봐라. 영망치형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대세 하락이었고 시장 폭락이었다. 그거 하나로 강의팔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선 두 가지를 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 이게 일봉이거든요. S&P 500의 일봉이에요. 여기 보조지표는 RSI로 되어 있고요. RSI가 보통 70 이상으로 가면 과열이고 30 이하로 가면 침체권이에요. 근데 지금 과열에 접어들진 않았어요. RSI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있고 여기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삼각 수렴형 안에서 이 진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보통 이 깃발형에서 밖으로 이쪽으로 뻗어나가냐 이쪽으로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저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수요일날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이 실망해서 우리가 뭐 이른바 뭐 한국이니까 한글말로 할까요? 별똥별형이 나왔어요. 여러분 별똥별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트럼프 말대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어서 정부가 그걸 인정했으니까 50bp나 내린 거다. 그렇게 힘들으니까 내린 거지. 그러면 좋았으면 왜 그만큼 내렸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로 가서 만약에 시장에 폭락이 갖고 S&P 500이 완전 다 망가진다. 그럼 이제 또 그 자료가 되겠죠. 야 봐봐요. 별똥별형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경기 침체였지. 그거를 이제 책을 파는 그 자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100%라는 게 없고 이게 이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9.12 테러라던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가지고 여기서 빠져가지고 완전 다 깨진다면은 그렇죠? 확률이 위로 확률이 높더라도 밑에 확률이 적지만 그 시장에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동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잘못 가고 있다.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쪽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장을 시장이 잘못 가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때 따라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파동 복제의 원리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에서 이쪽 라인을 재요. 이쪽 라인을 지면 이게 650이 나오거든요. 650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 삼각 수렴형 깃발에서 만약에 위로 갔을 때 이 파동 복제의 원리에 따라서 650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폭이 650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650포인트 폭을 더하면 지금 여기 5,800에서 650을 더하면 6,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나온 기술적 차트에서 분석이 업사이드로 가면 6,300까지 나온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운사이드로 갈 때는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 저점 라인들이 있고 여기에 고점 라인을 벗기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그어놓으면 첫 번째는 5,265.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4,9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삼각 깃발형에서 수렴이 돼갖고 파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힘이 응축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넓게 춤을 추면 허점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UFC 같은 거 보면 방어할 때 어떻게 막 공격당할 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뭐 퍼지게 정신이 잃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무방비 상태로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웅크려야죠. 그러니까 웅크리면 힘이 응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축된 힘이 펼쳐졌을 때는 이 파동 복제 원리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별똥별형이 그 수요일 날 나왔지만 목금에는 그 바로 반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별똥별형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파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파동이 지금은 이렇게 십자형으로 위에 갭상승을 두 개가 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6,300까지도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자이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주 매도평은 저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가을이 오고 있고 저런 별똥별을 보기가 좋은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을에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라. 네, 지난주 연준의 B컷 이후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S&P 500. 이번에는 6천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치가 나온 만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이 전망성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감이 섞인 상태로 9월 증시를 저희가 기다렸었죠. 이 시각을 통해서도 9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 함께 여러 차례 나눴던 바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9월효가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S&P 500은 실제로 5년 만에 최고의 9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 5년 만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11개 업종 중에 8개는 과매수 상태에 들어간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산업이나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극단적 영역에 진입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9월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은 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9월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된다라면서 겁을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정말로 그러할까요? 9월을 놓고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올라와줬던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3분기의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지수단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발표되는 고용과 경기 지표들로 인해서 일단 지수 자체가 위험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월가 시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가 됐었던 다우존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1928년 이후에 S&P 500의 9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대였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내놓았던 입장을 또 함께 체크를 해보면 1950년 이후로 9월 하순 한마디로 9월의 마지막 두 주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1년 중에 최악의 두 주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9월의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의 수익률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모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S&P 500이 6천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5천 아래까지도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야드니 리서치의 입장을 먼저 보면은 멜트업, 한마디로 증시 과열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하면은 21배, 21배
이상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다음 연도 그 다음 해까지 넣고 계산을 해보면 24년에는 5,800선, 2025년에는 6,300, 그리고 오는 2026년에는 S&P 500이 6,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반대쪽의 입장을 체크를 해보면 4분기까지 S&P 500의 지수는 5,000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스티펠의 입장인데요. 멜트업을 주장하고 있는 야데니와는 반대로 멜트다운, 즉 증시 붕괴를 의미하는 전망에서 이런 가치관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전반적인 인덱스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돼 있는 게 증시에게는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S&P 500의 이 주가 수익 비율과 또 성장주의 아웃퍼포먼스가 현재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이 두 개의 변수가 역대 고점을 보여줄 때는 늘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와 하락장에 대한 예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이대로 쭉 6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로 인해서 지수가 오히려 또 미끄러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지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발표가 되는 S&P 글로벌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그리고 내일 준비되어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미국 경제 안에서는 하나의 경제의 이 기준점이 되어주는 신규 주택 판매도 수요일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로 연준이 가장 선호한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했었던 개인 소비 지출까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B컷을 선제적으로 단행한다라고 하면서 이 B컷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요. 그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현재 자리매김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전망치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과 그리고 월가 쪽의 입장을 함께 모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매파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왔던 윌러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 8월에 CPI와 PPI 이미 확인을 했는데 8월 근원 PCE를 해당 데이터들을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추정치를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고요. 현재 월가 쪽의 전망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은행, 여러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전망치, 코어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선 0.15%고요. 연간 대비로는 2.7%의 가능성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전망을 하고 있던 전망치나 월가의 전망치나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입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함께 세워가야 될지도 이 시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장 유망한 업종을 놓고 이 에버코어 ISI가 설문조사를 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섹터가 바로 성장주인 IT 섹터이고요. 그리고 또 금리 수혜를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금융 쪽과 부동산 섹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담고 있는 최애 업종은 어디가 될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팩트셋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체크를 해보면 현재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월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노란색은 홀드고 빨간색은 매도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가장 크게 그려진 파이, 첫 번째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비율이 64%를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에너지 그리고 IT 쪽이 그 뒤를 잇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될지 업황별로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감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S&P 500 지수 올해 연말까지 6천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도 입장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에 쌓인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죠. 요기베리의 명언인데요. 일단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지수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숨고르게 나서며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또 이슈들이 있었죠. 중동 지역의 전면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논의 중이란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인데요. 이번 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